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이 입을 열었다. 여보, 아버지 유산 20억, 어머니랑 반반 나누자. 그 말은 차분했지만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 아들인 남편의 몫이 대부분이어야 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 그분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사시고 계신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도 내 몫이 더 크잖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우리가 다 가져?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결혼 10년, 나는 그 집안의 가족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늘 나를 멀리서 지켜보았고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 때가 많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남편의 피와 땀으로 쌓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반을 주다니? 그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냥 붙어 사는 사람일 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다. 밝은 미소로 고마워, 아들. 내 덕에 편히 살 수 있겠어 하시며 남편의 손을 잡으셨다. 나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건 배신이다. 명백한 배신. 남편은 나를 보며 지게 옳은 일이야 라고 했다. 옳다니. 누구에게? 그 후로 나는 말수가 적어졌다. 남편의 말 한마디,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모두 칼날처럼 느껴졌다. 유산분배 서류를 준비하며 변호사를 만났을 때 법적으로 배우자인 내 몫도 있지만 남편의 결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법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짓밟는다. 밤마다 거울을 보며 자문했다. 왜 참아? 왜 이 모욕을 삼켜?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나는 못된 며느리가 될 뿐 왜 그들은 나를 악당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피해자로 남을 테니까.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일상, 시어머니의 전화 내용, 그들의 약점. 서두르지 말자.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차갑게, 계산적으로. 이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그날의 치욕을 적으며. 유산이 분배된 날, 시어머니가 새로운 아파트를 사시고 웃으시는 사진을 보았다. 남편은 이제 마음 편하지?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속으로는 속삭였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후회할 차례야. 시간이 흘렀다. 유산 분배 후 1년.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나는 집안일을 도맡았다. 하지만 내 안은 얼어붙어 있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며 생각했다. 이 삶이 정상인가? 남편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새 아파트에서 편히 사셨다. 가끔 오시면 덕분에 좋지 하시며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 받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 돈은 원래 우리 것이었다. 내 미래, 우리 아이의 미래였다.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계획 중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의 절반이 사라졌다. 나는 참았다.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정보를 모았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그의 습관, 시어머니의 생활 패턴. 남편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 술을 마셨다.
그럴 때마다 불평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돈을 너무 쓰셔. 여행 가시고 친구들 대접하시고. 나는 듣기만 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준 돈이니까 속으로는 웃었다.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돈을 빨리 쓰고 계셨다. 남편은 불안해했다. 더 주면 안 될까? 라고 물을 때가 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반 줬는데 더 어떡해? 우리도 살아야지. 그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처음으로 갈등의 씨앗이 싹 텄다. 심리적으로 나는 변하고 있었다. 과거에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가족이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이해는 약함을 드러낼 뿐 그들은 나의 침묵을 약점으로 봤다. 그래서 더 참았다. 참을수록 그들의 죄책감이 커질 테니까.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작은 수술이었다. 남편은 걱정하며 달려갔고 나는 따라갔다.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아들, 고마워. 내 덕에 좋은 병원 왔어 하셨다. 남편은 웃었지만 눈빛에 피로가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어머니 의료비가 많이 들었어. 유산 일부 써야 할까? 나는 조용히 답했다. 내 결정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돈이 줄어들수록 남편의 불만이 커질 거다. 나는 도서를 빌려 상속법을 공부했다. 법적으로 시어머니의 몫은 없었지만 남편의 선물이었다.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 사회의 도덕, 가족의 명예를 이용하는 거? 남편의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그는 열심히 준비했다. 나는 응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다렸다. 실패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테니까. 그리고 그 기회는 사라졌다. 상사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 왜 나한테 안 줘?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힘들지. 어머니한테 말해봐.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불평을 시작했다. 돈이 부족하다. 어머니가 너무 쓰신다고. 시어머니는 내가 준 거잖아 하시며 화내셨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다. 내 심리는 더 차가워졌다. 이 고통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기다려야 했다. 2년이 지났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지출은 멈추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친구들 선물.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이제는 짜증을 냈다. 어머니, 좀 아끼세요. 그 돈 다 쓰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내가 주겠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 라고 대꾸하셨다. 전화통화가 잦아졌다. 싸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존심이 강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우울해졌다. 나는 그때마다 어머니가 돈을 그렇게 쓰시니 내가 힘들지라고 속삭였다. 불씨를 지피는 거였다. 어느 날 큰 싸움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새 차를 사셨다. 남편이 알게 되고 폭발했다. 그 돈으로 우리 집 마련할 수 있었어. 시어머니는 내 아내가 반대했잖아. 더 주기 싫다고. 남편이 집에 와서 나에게 물었다.
너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놀란 척했다.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이제 남편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를 원망했다. 나는 그 틈을 이용했다. 법적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고 슬쩍 물었다. 남편은 불가능해 라고 답했지만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내 안의 변화는 깊어졌다. 과거에 나는 사랑을 믿었다. 이제는 믿지 않는다.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는 시어머니의 약점을 찾았다. 그분은 외로우셨다. 친구들은 돈 때문에 붙어 있었다. 나는 가끔 전화해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분은 기뻐하셨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신뢰를 쌓아 나중에 이용할 수 있게. 남편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실적 부진으로 보너스가 줄었다. 그는 더 스트레스 받았다. 유산반 안 줬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늦었지 속으로. 복수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나의 고통을 돌려주는 것.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내가 괴물이 되는 꿈,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 길을 선택한 순간 돌아갈 수 없었다. 3년째 균열은 금이 갔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남편은 어머니가 돈을 다 탕진했어 라고 불평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변했어. 며느리 탓이야 라고 주변에 말했다. 나는 중간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시어머니에게 가끔 안부 전화를 했다. 남편이 힘들어해요.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그분은 감동하셨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외로워하시네 라고 말했다. 남편은 혼란스러워했다. 나를 믿어야 할지,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지?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 슬쩍 소문을 냈다. 시어머니가 유산을 다 쓰셨어. 동료들이 남편을 동정했다. 남편의 자존심이 상했다. 시어머니 쪽에도. 그분의 친구에게 남편이 후회해요. 돈을 너무 많이 줘서 라고 흘렸다.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비난했다. 그분은 고립되었다. 법을 이용했다. 상속세 신고 누락 가능성을 조사했다. 작은 실수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었다. 익명으로 세무서에 제보했다. 조사받은 시어머니는 패닉에 빠졌다. 남편에게 어머니가 세금 문제 생겼대 라고 말했다. 그는 달려갔지만 시어머니는 내 탓이야 라고 소리쳤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 심리는 무뎌졌다. 죄책감이 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떠올렸다. 그들의 배신을, 이 고통을. 남편이 나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그때 잘못했어. 늦었다. 나는 웃으며 괜찮아 라고 했다. 복수는 거의 완성되었다. 그들의 삶을 서서히 파괴하며. 하지만 나도 변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4년 시어머니의 돈이 바닥났다. 새 아파트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다.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야. 시어머니는 병들었다.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입원했을 때 남편은 가지 않았다. 나는 갔다. 어머니, 힘드시죠? 그분은 울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위로하며 속으로 만족했다. 남편의 회사에서 해고 위기. 스트레스로 실수가 쌓였다. 그는 나에게 기대었다.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속은 차가웠다. 세무조사는 계속되었다. 시어머니는 벌금을 물었다. 남편은 화냈다.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서로를 탓했다. 나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내 복수는 성공했다. 그들의 삶을 망쳤다. 돈, 관계, 명예. 하지만 나의 인성은 사라졌다. 밤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았다. 이게 정의인가? 남편이 이혼을 제안했다. 너랑 같이 있는 게 힘들어. 나는 동의했다. 이제 자유였다. 하지만 빈 껍데기. 이혼 후 나는 홀로 살았다. 유산의 나머지로 작은 집을 샀다. 남편은 후회하며 연락했지만 무시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다. 복수는 끝났다. 그들은 파괴되었다. 돈 잃고, 가족 잃고, 건강 잃고. 나는 이겼다. 하지만 무엇을 얻었나?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내가 아직 인간인가?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다만 침묵만이. 이게 복수의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